반갑습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유정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 관계를 지금 잘 맺고 계신가요?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나의 말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의 어려움의 대상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가까운 가족들, 특히 자녀, 부모, 형제들 또는 나와 아주 가까운 연인, 친구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와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나에게 크게 상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또는 내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선택해서 듣거나 또는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부모, 배우자의 말과 행동은 나에게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을 무시하기 쉽지 않아요. 때론 그것에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반격이 상대에게서 상처가 되는 것에 다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의 어려움을 고민하게 하는 대상자는 나와 친밀한 사람,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이 혹시 새로운 소통의 시작을 하고 싶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 강의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예, 사전적 의미로 소통이란 서로 막힘없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소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 연결된 마음이 공유된 상태라고요. 즉 마음과 마음,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상태가 소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보통 말,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도구도 있죠. 우리의 몸짓이라든지 표정, 우리의 자세 등이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의사소통 중에 하나인 대화법을 잘 배웠고 이 대화법을 실제 대화에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언어적인 전달보다 비언어적인 전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나의 의사를 잘 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틀림없이 중요한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 도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것이 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할까요? 네,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의사소통 도구를 비유하자면 하가가 그려낸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그림의 가치는 하가가 그려낸 그림이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 하가가 어떤 곳에 어디에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캔버스의 크기, 캔버스의 재질,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될 배경, 캔버스의 종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했었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날씨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따뜻한 날씨도 있고요. 또는 적도에 있는 것처럼 무더운 날씨도 있습니다. 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도 있고요.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날씨도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기분 좋은 날씨도 물론 있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날씨를 만나게 돼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날씨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날씨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감정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날씨, 내가 경험했던 날씨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날씨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람이 치는 날씨, 그리고 오랫동안
폭우나 비가 오는 장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마가 지속되다 보면 쌓이는 빨랫감 너무 부담스럽고요. 습한 기온에 나의 우울감도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장마가 길어지며 조금 기분도 좋아지지 않고 이 날씨를 불편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날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씨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날씨일까요? 이 장마가 없다면 자연계가 잘 순환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처럼 우리의 감정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는 것. 이 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화사한 날, 그리고 우울하고 신나는 날, 울적해지는 날, 이 모든 감정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감정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정은 몇 개나 되나요? 한번 손가락을 접어서 헤아려 볼까요? 기쁨, 행복, 슬픔, 우울, 기대, 또 뭐 불안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감정 이외에 또 다른 감정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빈도수로 대답하셨던 감정들을 제가 모아서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감정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감정들을 수시 때때로 느낍니다. 저는 이 감정들이 바로 소통을 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어요. 상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런 감정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감정이란 어떤 상황에 맞닿았을 때 내가 느끼는 나의 기분, 그리고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생겨나고요.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일정 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고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어 보면 동생이 내 장난감을 망가뜨렸어요. 이 형의 기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울적해집니다. 아이의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죠. 내 동생으로 인해 내 장난감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하고 화난 감정이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일주일, 열흘 정도 지속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저녁 때쯤 되면 동생들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요? 아주 특별한 격정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감정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격은 감정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 또는 이 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전적 영향이 아주 크게 작동하죠. 그런데 이 성격은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날 때 태어난 나의 기질이 외향적이고 활달한 아이라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보다는 우울이나 슬픔에 대한 감정을 자주 접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 감정에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이 나에게 덮쳤을 때 이것을 헤쳐나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한 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째, 감정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존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나와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죠. 자살이라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아프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0대, 20대, 30대, 40대가 모두 자살률 1위라는 현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나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쁨과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때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결과로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의 어떤 분노, 기대로 인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은 나의 삶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할까요? 물론 대부분 같은 사건을 경험했을 때 비슷한 감정을 가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개인이 가지는 감정의 크기, 감정의 깊이는 조금씩 다르고 감정의 이름표도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중요한 감정이긴 한데 늘 우리와 함께 이 감정이 지내고 있어서인지 우리는 감정을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얼굴이나 몸에 상체기가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굉장히 걱정되죠. 이 걱정되는 마음을 아이의 상처가 괜찮은지 약도 발라주고 밴드를 붙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감정이 난 상처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감정이 상처가 났다는 걸 잘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혹시 너무 가볍게 넘기지는 않으신가요? 저의 과거의 양육의 형태를 조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이를 훈육할 때 훈육을 먼저 하고 안아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잘못을 야단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조금 웅크러들고 안쓰러워하는 모습, 좀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감정을 토닥거려주고 이제 아이가 조금 진정될 수 있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순서를 바꿔보자라고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는 것. 이 다독거림이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난 이후의 훈계가 아이에게는 자신을 위한 이야기로 더 잘 받아들여주고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감정 컨트롤이라는 공부가 있어서 각 상황에 맞춰서 슬픔이, 기쁨이, 까칠이, 소심이, 버러기들이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시나리오를 적었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영감을 준 게 자기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보았던 영화인데요. 이 감독은 인간의 감정을 5가지 감정으로 나누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 감정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폴 에크먼이라는 학자는 모든 인간의 기본 감정은 6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폴 에크먼이 각 대륙을 다니면서 만나봤던 보통 3, 4세 아이들, 사회화되기 이전의 아이들이 얼굴 표정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6가지의 표정이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슬픔, 논란, 기쁨, 혐오, 분노, 두려움. 여러분 이 감정이 혹시 옆에 보이는 얼굴 표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폴 에크먼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간의 얼굴의 근육에 의해서 감정의 표정이 바뀌는데요. 이 표정의 변화는 눈, 코, 입, 눈썹 모두가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정으로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동물들의 감정 어떻게 보이시나요?
침팬지의 얼굴 표정을 보니 왠지 신나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장난기 있어 보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양은 어떠세요? 뭔가에 심술이 난 것 같아요.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짜증나고 또 즐거워 보이는 얼굴 표정으로 상대의 감정을 유추하고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의 표정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표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도 해요. 저 역시 카톡이라든지 SNS에서 말로 나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간단한 표정으로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아, 기분 나빠, 싫어라는 감정이죠. 대부분 행복하다, 신난다, 즐겁다, 기대된다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나 기분 너무 좋아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요. 우울해, 슬퍼 이런 단어보다는 기분 나빠, 짜증나 라는 말로 감정을 뭉뚱거려서 표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싫어라는 감정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서 감정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감정의 이름표가 달라지고 또 기본 감정이 다른 감정이 합쳐져서 새로운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감정과 놀람이라는 감정이 만나서 경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감정을 잘 안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40여 가지의 감정의 이름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감정의 이름표 중 몇 개의 감정의 단어를 내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나요? 양육자가 먼저 나의 감정에 대한 이름표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다양한 감정의 이름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감정의 이름표만 사용한다고 해서 감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자녀의 감정을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행복한 소통을 원한다면 먼저 닫혔던 감정의 창을 열어야 하는데요. 감정의 창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고, 즉 소통의 핵심은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뭐뭐구나라고 대표되어지는 감정 코칭이라는 걸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실생활에서 한 번쯤 적용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 아주 옛날에 이 감정 코칭을 배웠을 때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더라고요. 저렇게 자녀와 소통한다면 자녀와 힘들게 하는 일,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 역시 열심히 감정 코칭을 아이들과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너 지금 잠을 자기 싫구나. 너 지금 밥 먹기 싫은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감정 코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것은 감정 코칭이 아니었어요.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제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이 양육자님께서 감정 코칭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유사한 실패의 가정을 거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나 지금 밥 먹기 싫어 라고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당당하게 인정해버리고요. 그 마음을 강요합니다, 저에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당황하게 되고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힘듦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앵무새처럼 내 말을 따라해? 맨날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저의 이제 군화병을 지적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정확한 감정 코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감정에는 겉감정, 속감정이 있다는 걸 몰랐고요. 대부분의 양육자님께서 이 감정 코칭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에 보여지는 겉감정만을 읽어주기 때문이에요. 겉감정, 속감정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겉감정이라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감정을 말하는
거고, 속감정은 그 겉감정 안에 숨어져 있는 진짜 나의 욕구,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육아가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들고 지쳤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겉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 그런데 나를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건 이 육아를 잘 해내고 싶은데 나의 이 경험이 처음이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힘들고 지친다는 말 안에는 속감정이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불안함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보고 이 이야기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겉감정은 보여지는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이고 속감정은 더 다양하고 더 크기 때문에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아서 이 속감정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겉감정만 갖고 감정 코칭을 했다면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겉감정에 숨겨져 있는 속감정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이 속감정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내어서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감정 코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동돌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밥을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나 밥 먹기 싫어! 라며 깡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가 나 밥 안 먹어! 라고 소리치는 모습,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겉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숨어있는 속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래 위 모두 똑같이 같은 모습의 방법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속감정을 들여다보면 시험을 망쳤고요. 그리고 내가 애써서 애착을 가지고 키웠던 병아리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들여다보는 속감정은 틀림없이 다른 거겠죠. 좌절감, 슬픔의 속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겉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실제 아이들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곰돌이와 같은 좌절감, 슬픔, 질투, 그리고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더 표현하기 쉬운 상태를 선택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화나는 감정으로 표현해내기도 하고요. 때때로 아이들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슬픔인지 또는 이것이 질투인지 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나는 감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감정으로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경험해주고 이 감정의 이름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정의 훈련들이 충분히 되어져야 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상황과 스토리에 맞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던지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닿게 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상대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보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상대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연습의 결과로 상대의 감정, 나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감정을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는 그 감정에 의지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이의 속감정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겉감정은 쉽게 보여지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지만 속감정은 보여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내어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감정을 잘 찾아내려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아이의 주변, 우리 자녀의 주변을 먼저 잘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속감정을 잘 알아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속감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 현상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난 나의 이유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혼자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자가 끊임없이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녀에게는 감정을 다루는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을 위한 배경에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정은 나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감정은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 환경,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나와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감정에는 겉감정과 속감정이 있어서 보여지는 겉감정뿐만이 아닌 속감정까지 헤아려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감정은 이렇게 충분히 수용되고 공감되어질 때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보통 슬픔이라든지 분노, 우울함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보통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도 유독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네, 바로 분노, 화라는 감정인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화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나는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를 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라는 감정, 혹시 우리는 늘 이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불쾌함을 느끼는 감정도 화라는 감정의 일부이고요. 이성적 제어가 힘들어지는 강분의 상태 또한 화의 감정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화의 크기와 깊이가 다를 뿐이지 모두 분노라는 감정이 같은 감정 선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화라는 감정을 불편해하고 불필요하게 느끼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이 화가 없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화는 꼭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집단이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라는 감정은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라는 감정에 의해서 조금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는 화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가 낸 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또 타고난 기질적으로 화라는 감정이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는 경우에는 화라는 감정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로 화라는 감정이 꼭 필요하다고 외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라는 감정을 내 감정이 해소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내었을 때 내가 맺혀져 있는 불안함, 속상함이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화라는 감정은 아이들의 말처럼 불필요한 감정이거나 또는 내가 해소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으로 소요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분노라는 감정 또한 우리의 기본 감정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전자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장착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재되어 있고 중요하게 무언가를 위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분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나의 안전, 나의 보호라면 이것이 발휘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라는 것을 실현할 때 분노라는 감정을 굉장히 잘 활용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라는 감정을 발휘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정의가 실현되기도 하고 새로운 법률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노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나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며 나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든지 온몸의 통증을 유발하는 신체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분노를 느꼈던 대상, 그리고 내가 분노를 표출했던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듦을 토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화를 내고 난 다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내고 있는 화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부터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분노 유형을 알아보는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여지는 질문에 해당되면 손가락을 접어서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임입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니 부담 없이 느껴지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려주는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 어떤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느껴져요. 내가 순간 화를 내고 있구나, 큰 목소리를 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여기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화가 나면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적 행사를 하면서 화를 푼다. 자, 여기에서는 화가 나면 일단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의 폭력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경우, 이것이 나에게 조금 일상화가 되어 있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화가 나면 벽이나 책상을 내리친다. 화가 났을 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네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을 비난한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에게 두는 경우, 나를 화나게 했고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화를 내는 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다섯 번째, 화내느라 정작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한다. 화를 마음껏 냈어요. 그런데 화가 다 진정되고 나서 살펴보니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자, 5가지 질문에 몇 번이나 손가락을 접으셨나요? 접은 손가락의 개수를 메모해 주시거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가락을 모두 펴주시고요. 해당되는 질문에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화가 나면 빈정거리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거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말을 했을 때 빈정거리를 대답하는 거. 아, 네네, 제가 잘못했네요. 아, 네네. 이렇게 해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긍정적이지만 온몸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7번째,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화를 표현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해결하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가 나 기분 나빠서 그거 안 할래가 아니라 이런 거죠. 나 지금 너무 바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 할 수가 없어. 너가 나보다 잘났잖아. 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8번째, 한숨을 쉬는 것으로 자신이 화가 났음을 알린다. 예를 들면, 너 화난 것 같아. 나 화나지 않았어. 야, 너 화난 것 같아, 지금. 나 화나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나지 않았다고 나의 화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9번째,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화를 푼다. 뒷담화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이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요. 화가 나면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상대의 말을 못 듣는 척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거는 자체도 냉담하게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5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나요? 해당된 개수만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1번째, 부당한 요구에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틀림없이 상대의 말이 상처를 받고 상대의 요구가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에 수긍하고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12번째, 화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화를 내고 나면 이 불편한 감정, 그 공간, 그 시간 느낌이 너무 싫어서 화를 내는 건 차라리 내지 않는 게 더 나아. 화를 내고 나면 내가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13번째, 화가 나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나의 자존감에 스스로 상처를 내신다면 여기서도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째, 한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대신 약자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런 거죠. 배우자와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 있어요. 아이가 들어오는데 아이가 배우자와 얼굴이 똑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던지 아이들 또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라든지 이런 동물에게 화를 내는 경우 혹시 있으시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15번째, 가식, 쇼핑 등의 방법으로 화를 푼다. 갈등이 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 나의 배달 앱에 배달의 주문이 막 쌓여있다. 또는 홈쇼핑 채널을 열심히 돌리고 있다. 라고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고요. 혹시 첫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손가락을 접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분의 분노 유형은 공격형이고요. 두 번째, 내가 가장 손가락을 많이 접었다 하시면 수동 공격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많은 손가락을 접었다 라면 회피형, 억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누구와의 갈등 관계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공격형이거나 수동 공격형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의 갈등의 관계를 설정하셨다면 수동 공격형이거나 회피형인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인즉 내가 갈등하고 있는 상대, 그 대상에 따라서 나의 분노 유형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에는 힘이라는, 권력이라는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이 힘이 나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세고 나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공격형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힘이 약하고 어린 대상에게 회피형을 발현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 말인즉 나의 분노는 대부분의 우리 상식에서의 분노의 표현의 방법은 힘이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공격형과 수동 공격형을 같이 가지고 있거나 수동 공격형과 회피형을 대상에 따라서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유형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내가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감정의 깊이, 분노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화라는 감정은 매번 똑같은 감정의 크기, 감정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해하시기 조금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격형의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정, 수치심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화가 난 나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에게 몰아치듯이 화를 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대부분 공격형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화가 나면 그 불을 스스로 끌 수가 없어요. 화를 표현해내는 것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자신을 소개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감정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뒤끝이 남길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요. 그러니 뒤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공격형의 특징이 있다면 또 하나 수동 공격형을 바라보면 이분들은 내가 화가 나면 두고두고 뒤끝을 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첫 번째 특징이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을 잘 하지 않아요. 말로는 절대로 삐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아주 소심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것들. 왜 상대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앞에서 하고 또는 험담을 뒤에서 뒷담화를 끊임없이 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힘센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불리한 고자질을 하는 이런 약간 비겁하지만 소심한 복수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침묵을 선택하는 방법 또한 수동 공격형에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은 협조를 하는 것, 내가 화난 상태에서 누군가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로 나의 화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흔히 뒤끝 장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 억압형이 있는데요. 물론 회피형과 억압형은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의 특징은 화가 나도 일단 참아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화가 난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나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그렇게 학습되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 유형에 들어가는데요. 화를 내어서 만들어지는 그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를 내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그 반응이 두렵기도 한 분들이 회피형, 억압형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회피형, 억압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와 화를 느낀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최후의 방법으로 단절을 선택합니다. 이 단절을 하게 된 이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 회피형, 억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나의 화를 내고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화를 내면 좋을지, 앞서서 내가 냈던 화를 내는 방법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하시나요? 화풀기를 하시나요? 화풀이는 내가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나의 화를 내가 아닌 상대에게 던져주는 것으로 나의 화를 풀어버리는 것이 화풀이라는 방법인데요. 화풀이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화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풀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풀기는 상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기 이전에 내 안에 얽히고 설킨 감정들을 스스로 풀어보는 노력을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혹시 이런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화풀기가 아닌 화풀이 방법을 선택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나를 보호하고 또 안전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화풀기가 아닌 화풀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관계의 어려움, 소통을 막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화풀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풀기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신호등을 떠올려 주시고 신호를 제대로 켜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와 갈등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화가 나신다면 먼저 켜야 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네, 빨간 신호를 먼저 켜야겠죠. 빨간 신호는 이 뜻은 무엇이죠? 일단 무조건 멈춤입니다. 도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멈추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화가 났을 때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분노를 다룰 수가 없게 되는데요. 화가 났다 그러면 호흡하기 방법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화가 났을 때 이것을 가장 쉽게 멈추는 방법,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심장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느꼈을 때, 특히 화나는 감정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의 심장입니다.
자, 이 심장에 오른손을 대시고요. 얹어서 이 심장을 한번 느껴봅니다. 심장이 느껴지신다면 5 동안 호흡을 하는데요.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셔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을 헤아리는 동안 숨을 천천히 내뱉어봅니다. 이 동작을 3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30초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하라는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한다는 뜻이고요. 때때로 너무 깊게 호흡을 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심장에 얹고 숨을 들여 마셔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 다시 내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5.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5. 다시 내뱉고 하나, 둘, 셋, 넷, 5.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5. 내뱉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의식적인 호흡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순간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신경이 이완되면서 우리의 호흡이 가라앉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흡은 평소에 내 감정이 편안할 때, 신났을 때, 즐거웠을 때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지 우리의 감정이 가속화되어질 때 바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평소에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감정의 불편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알고 몸 관리, 마음 관리하는 것을 자기 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 조율이 있어서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자기 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멈춤을 해서 나의 하라는 감정을 멈추었다면 그 다음에 켜야 되는 신호등은 노란 신호등입니다. 자, 노란 신호등은 우리 생각을 하죠. 내가 갈 것이 기다리는 신호등인데요. 이 기다리는 신호등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 살피기입니다. 나의 욕구,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나의 속감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감정 중에서 보여지는 겉감정이 아닌 상대의 속감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란 신호등을 켜서 나의 마음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살폈다면 그제서야 마지막 초록 신호를 켜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감정 코칭을 하는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소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감정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의 감정의 알아차림입니다. 자,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멈춘다 할 수 없고 마음 살핀다 할 수 없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화를 했을 때 상대와의 대화에서 불편한 소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있어야지만 하는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하를 나는 긍정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 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하라는 감정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내가 그 상황에서 하늘만 했어 라고 나의 감정, 나의 하를 수용하고 인정했을 때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소통의 문제가 되는 건 하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를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라는 것 이제 여러분도 알아차렸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를 내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하를 알아차려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을 양육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자녀 또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자연스럽게 학습하기 때문이죠. 부모에게서 너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 라고 그리고 그 감정 충분히 느낄만 했어 라는 감정의 수용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입혀지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아이의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정서적 기반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요. 이런 정서적 기반 안에서 우리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도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감정 중 하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었고 소통을 방해하는 건 화를 내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났음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신호등을 켜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화가 나면 빨간 신호를 켭니다. 그리고 심장호흡을 통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노란색 신호를 통해서 나와 상대의 속 감정을 이해하고 살펴봐 주려는 노력을 하고 이 과정이 마친 이후에 대화를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까지 충분히 살핀다면 우리는 소통을 위한 준비, 즉 배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부모가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거죠.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 계단은 천천히 올라가야 돼. 자, 모래를 던지면 안 돼. 이런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이유는 아이가 안전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처럼 감정을 다루는 방법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한 번만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것이 내면화되고 잘 지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나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겠죠. 자, 감정에 휘둘리는 아이가 아니고 감정을 다스리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신다면 나 먼저, 우리 양육자 부모님 먼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통을 위한 실제적인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